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한국투자교육연구소 정현빈 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강의는 V차트를 활용한 종목 발굴법이라는 강의입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하려고 기업을 분석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무제표가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는 나는 숫자만 보면 머리에 어지럼증이 나서, 또 숫자만 보면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근데 이 재무제표라는 게 대부분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 V차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재무제표를 볼 때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V차트는 이 복잡한 재무제표를 알기 쉽게 그림, 즉 차트로 만들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봤을 때 알기 어려운 매출액이 이 기업이 늘고 있는지, 또는 이익은 좋아지고 있는지, 비용은 줄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차트, 즉 그림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V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활용법을 잘 익히신다면 한 기업을 분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략 20분 정도, 그러니까 숙련되신다면 20분 정도면 이 기업을 분석해서 이 기업에 투자를 해도 되겠는지, 아니면 이 기업은 내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V차트를 활용한 종목 발굴법을 잘 숙지하셔서 투자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재무제표를 보는데 쓰지 마시고 투자 아이디어를 검토한다든가 이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한다든가 이런 데 투입하시면 좀 더 좋은 성과에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한번 오늘 전체 강의에 대한 목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페이지에 보시면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이 목차를 보시면 오늘 1장과 2장에 걸쳐서는 첫 번째로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재무제표 중에서 특히 이제 3대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면서 이제 투자자가 이 재무제표를 볼 때 어떤 점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V차트라고 하는 거는 이 재무제표를 이제 차트, 그림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다면 이 V차트를 보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말무리에는 이제 V차트에 대한 핵심 개념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전체적인 V차트에 대한 강의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7장까지는 본격적인 V차트의 이런 프로세스, 그러니까 V차트를 활용해서 종목을 분석하는, 또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질문이 총 6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까지가 이제 싸게 거래되는 회사인가까지 이 6가지가 되겠는데요. 이 6가지 질문의 순서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질문, 즉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가, 이 질문에 이제 yes가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돈을 잘 벌지 못하는 회사라면은 2번, 3번, 4번 이런 단계를 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V차트로 뭔가 종목을 분석할 때 이 순서대로 이제 종목을 분석하신다면 빨리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기업은 빨리 넘어가고 다른 후보군, 다른 우량 종목 후보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싸게 거래되고 있는가가 있는데요. 이 항목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1번부터 5번까지를 모두 통과한 기업, 다시 말해서 투자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우량 기업에 한해서만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즉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1번부터 5번까지 통과하지 않는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부실 기업의 경우에는 이 가치평가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주가만 보고 투자를 하고 주가를 뭔가 분석을 해서 투자를 했을 때는 상당히 결과가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V차트를 활용해서 이제 실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3대 재무제표 중에 첫 번째 이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이제 4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하나 나옵니다. 기업 경영 활동과 재무제표의 관계를 나타낸 그런 표인데요. 이 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표입니다.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1년의 경영 활동, 즉 원재료를 사와서 물건을 만들고 그걸 다시 판매해서 이익을 남기고 그 돈으로 다시 또 원재료를 사오고 이런 활동들이 이제 재무제표에 보면 숫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를 보시고 재무제표를 보신다면은 이 기업이 실제로 하는 활동들이
이해가 되시면서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쉽기 때문에 이 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숙지를 하시고 스스로 이 표를 그리실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은 어떤 뭐 유동 비율이라든가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복잡한 재무제표 공식을 수십 개 외우는 것보다 더 재무제표를 잘 이해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기업이 사업을 할 때 먼저 사업 자금, 즉 미천이 필요하겠죠. 그 사업 자금이 바로 첫 번째로 내 돈, 즉 자본이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이 표에 보시면 우측 아래에 있는데요. 이 자본이라고 하는 항목이 바로 사업 미천 중에서 이제 내 돈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런데 내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이제 남의 돈, 부채를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또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달해야 하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돈인 자본과 남의 돈인 부채를 합쳐서 전체적인 사업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는 항목, 사용한 내역, 이게 바로 자산이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그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자산과 부채, 자본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자산이라는 항목은 오른쪽에서 조달한 자금을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금을 어디에 사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사용하는 곳에 있어서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라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또는 직원도 고용을 하고 판매를 하기 위한 뭐 광고비를 쓰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자산의 내역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통해서 바로 기업의 이런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이 되게 됩니다. 이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된 것이 이제 판매가 되면, 즉 팔리는 시점이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다른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에 매출액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되는 시점부터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매출액에서부터 결국 각종 비용들을 제외를 하면 이익이 남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주로 제외하게 되는 비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매출 원가라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매출 원가는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들어간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남의 돈, 부채를 써서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끌어왔을 때는 그만큼에 해당하는 대가, 즉 이자를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역시 대표적인 비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비용은 바로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사용한 거에 대가로 세금을 내게 되겠죠. 역시 세금 또한 기업이 내는 대표적인 비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나온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또는 이자 비용, 세금 같은 각종 비용을 제거하고 나면 비로소 남는 것이 바로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순이익은 누구의 것일까요? 이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의 것도 아니고 국가의 것도 아닙니다. 또 직원들의 월급은 역시 매출 원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주, 즉 내 돈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 순이익은, 이 남는 순이익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다시 이 내 돈, 자본에 합쳐져서 그 다음에 사업을 준비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자본에 합쳐질 때 이제 이익 잉여금, 이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자본에 합쳐질 때는 이런 이익 잉여금의 형태로 가서 이 자본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 이익 전에 이게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이제 잉여금이 남는 돈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에서 남는 돈, 뭘 주고 남는 돈이냐면 배당이란 형태로 주주에게 직접 현금을 돌려주고 그 남는 돈이 바로 자본에 합쳐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 활동을 잘 하는 기업은 매출을 통해서 이익을 남겨서 이렇게 자본을 늘리게 되고요. 이 불어난 자본을 가지고 다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서, 즉 이만큼 자산에 사용을 해서 더더욱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게 되고요. 그럼 매출액이 커지게 되고 역시 비용을 빼고 이익이 그만큼 커지게 되고 또 그만큼 다음에는 또 자본이 쌓이고 이런 구조가 잘 일어나는 회사가
바로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산에 대해서 재무상태표에서는 이 자산 항목에 대해서 많이 살펴볼 텐데요. 이 자산을 분류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즉 이 자산이라는 항목을 기간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으로 바꾸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자산들을 이제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에게 중요한 거는 이런 기간에 따른 분류보다는 이 자산의 성격별 분류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자산인지, 이 자산이라는 게 자금을 사용한 그런 내역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어떤 성격의 자산에 기업이 돈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투자자에게는 큰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에 5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앞 글자만 따서 당, 재, 투, 유, 무. 그러니까 앞 글자만 따서 5가지 성격의 자산이 있는데요. 당은 바로 당좌 자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재는 재고 자산입니다. 그리고 투는 투자 자산입니다. 그리고 유는 유형 자산. 그리고 무는 무형 자산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이 5가지 중에 하나의 자금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좌 자산이라는 거는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현금에 가까운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IFRS로 바뀐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이 당좌 자산이란 말보다는 이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들이 재무제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항목들을 보시면 이게 현금에 가까운 자산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금이라든가 예금 또는 적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당좌 자산이 바로 매출 채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채권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이따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이런 정도의 자산들이 대표적인 이제 당좌 자산을 이루는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좌 자산이 많은 기업이라면 이 회사는 현금이 상당히 많은 회사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재고 자산인데요. 이 재고 자산은 말 그대로 물건이 팔리기 전까지 있는 상태를 재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재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완성된 물건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기업 재무제표에 있는 이제 재고라고 하는 거는 완성된 물건, 즉 제품뿐 아니라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왔던 원료, 즉 원재료가 되겠죠. 이 원재료라든가 제공품, 이 제공품이라고 하는 거는 공정 중에 있는 제품이란 뜻입니다. 즉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태, 이 상태도 역시 다 재고 자산의 항목으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고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들이고요. 이 항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역시 이제 이 다음 장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자산은 이제 기업이 이제 주로 크게 2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회사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부채와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차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가 이제 2008년, 2009년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국내에서 주로 자동차를 팔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동차 생산해서 배로 실어서 이제 수출하고 이런 것보다는 현재 직접 공장을 짓고 거기서 직접 생산을 하고 거기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회사 가치를 높이는데 좋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바로 이 자회사 부분, 이 투자자산 부분이 그 시기부터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산 중에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자회사라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 항목이 바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산이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은 이제 주식이라든가 채권, 펀드, ELS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투자 자산에서 유가증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자 자산은 그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 투자한 자산들 이런 것들은 이제 내일 당장 팔 수 있는 그런 금융 자산들이 아니고 최소 1년 이상은 보유하겠다. 이런 자산들이 이제 이 투자 자산의 유가증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자산은 쉽습니다. 그 유형, 형태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자산은 전부 유형 자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기업에서 갖고 있는 유형 자산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로 뭐 공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또는 땅, 갖고 있는 차량 또는 뭐 컴퓨터 같은 비품들 이런 것들이 전부 눈에 보일 수 있는 자산이고요. 이게 다 유형 자산의 항목들로 기록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무형 자산은 유형 자산과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무형 자산은 형태가 없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대표적으로 이제 영업권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어떤 다른 기업을 살 때 제 가치보다 이제 비싸게 주고 사면은 그만큼을 이제 영업권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기업을 샀는데 200억을 주고 샀다면 그 남은 차액 100억만큼은 뭔가에 돈을 쓰긴 썼는데 사용을 했는데 당좌자산도 아니고 재고, 투자, 유형 모두 아니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지불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영업권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런 5가지 자산 항목이 바로 자산을 볼 때 중요한 성격별 분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항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당좌 자산에서는 제일 먼저 봐야 될 항목은 바로 이 매출 채권입니다. 자, 이 매출 채권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재무제표를 본다고 하는 거는, 그 투자자가 재무제표를 본다고 하는 거는 그 목적이 투자해서는 안 되는 기업을 걸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회사에 돈을 맡겼다가는 내 원금, 내 돈을 날릴 수 있겠구나. 그 얘기는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겠구나.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걸러내고 이 회사에 돈을 맡기면 최소한 내 원금에 대해서 까먹진 않겠구나. 이런 기업들로 이제 투자 대상을 압축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본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체크하는 이 항목들은 바로 이 기업이 안전한지,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기업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개별 항목들을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당좌 자산의 매출 채권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면요. 이 당좌 자산에서 매출 채권을 보는 이유는 이제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당좌 자산이 아까 현금에 가까운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현금은 말 그대로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는 거를 뭔가 체크해 볼 필요는 없겠죠. 또는 예금과 적금 역시 은행에 넣은 돈이기 때문에 은행이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다면 역시 안전성이 담보된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 채권은 뭐냐면 채권, 즉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남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남한테 뭔가 돈을 빌려준, 남에게 돈을 이제 받게 돼 있는 그런 권리이고요. 그 권리가 언제 발생하냐면 이 매출을 했을 때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이제 기업이 활동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바로 받지 못하면 바로 이 매출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전 표현으로는 이제 외상 매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매출 채권은 바로 매출 채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매출 채권은 빨리 회수될수록 좋다는 겁니다. 이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 받을 돈이기 때문에 받을 돈을 빨리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반면에 매출 채권을 발생을 했는데, 즉 제품과 서비스를 넘겼는데 돈을 1년 있다 받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원료나 또는 직원의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급을 했는데 정작 물건값을 받지 못해서 이제 회사가 상당히 현금에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출 채권을 보실 때는 이 매출 채권이 잘 회수되고 있고 또 빨리 회수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살필지는 이제 이번 강의 이제 후반부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고자산에서는 말 그대로 재고자산은 그 물건을 아직 팔기 전까지의 물건, 팔기 전 과정에 있는 그런 자산들의 항목들이 바로 이 재고자산입니다. 이 재고자산은 역시 빨리 팔릴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이라는 게 빨리 팔리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재고자산을 보관하는 비용의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창고라든가 이런 데 넣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고자산을 보관하는 그런 비용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재고자산을 남겨두면 이 재고자산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품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재고자산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은 그 물건이 잘 안 팔린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생산도 줄여야 되고, 생산을 줄이려면 직원도 줄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고자산을 보실 때는 이 재고자산이 빨리 팔리는 기업, 그러니까 잘 팔리는 기업에 집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고자산이 얼마큼 빨리 팔려야 빨리 팔리는 거고, 이 빨리 팔리는지 여부는 어떻게 체크하느냐,
이런 것들은 역시 이 후반부의 매출 채권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투자 자산에서는 아까 자회사라든가 유가증권, 즉 주식이라든가 채권, 그리고 뭐 펀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투자 자산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뭔가 본업 외에 투자를 뭔가 한 겁니다. 따라서 이 투자 자산은 기본에 입각해서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수익이 날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회사나 유가증권을 봤을 때 이 투자한 자회사들, 현대차의 경우라면은 미국이나 중국에 설립한 해외 공장이라든가 해외 법인에서 수익이 잘 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업에서 돈을 잘 벌더라도 이런 자회사에서 실적을 거의 다 까먹은 기업,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다 손실을 내서 결국 본업의 그 수익성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할 때 한 번 더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유가증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본업을 잘 했는데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 주식이 아주 많이 폭락해서 여기서 많이 손실을 났다면은 본업에서 번 이익을 거의 까먹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야 되는 항목이 바로 이제 투자 자산의 항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인데요. 이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제조업이라면은 이 유형자산 투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업종이 제조업인데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공장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고 이 공장과 기계를 지을 땅도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형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을 볼 때 항목은 이 회사가 유형자산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회사인지, 아니면 한번 잘 만들어 놓은 유형자산 가지고 거기서 추가적인 투자 없이, 추가적인 큰 투자 없이 이제 현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유형자산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형자산 투자를 하는 목적이 성장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이제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투자자가 체크하기에는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형자산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은 앞에 네 가지 자산과 달리 없을수록 좋은 자산입니다. 아까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영업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업권은 언제 생깁니까? 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업을 비싸게 샀을 때 생기는 그런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기업을 비싸게 샀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형자산은 체크하실 때 무형자산은 가급적이면 없는 기업을 이제 찾으시면 좀 더 투자를 하시기에 적합한 기업을 찾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이제 자산 항목이 아닌 오른쪽에 있었던 부채와 자본 항목에 대해서 체크할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채에서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부채 항목에서는 아까 자산을 분류할 때 유동자산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요. 이 부채 역시 기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아까 자산에서도 성격별 분류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부채 역시 성격별로 분류했을 때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부채의 성격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은 첫 번째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채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남의 돈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채의 개념, 그러니까 이자를 내는 부채, 이렇게 두 가지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내지 않는 부채의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매입 채무라는 항목입니다. 매입 채무. 자, 아까 이제 매출 채권과 대비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채무라는 거는 뭔가 내가 갚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 매입은 뭘 사왔을 때, 다시 말해서 외상 매출과는 반대로 이제 외상으로 물건을 사왔을 경우, 주로 이제 원재료가 되겠죠. 외상으로 원재료를 사왔을 경우, 그럴 때 바로 발생하는 것이 이 매입 채무입니다. 따라서 이 매입 채무는 그 기간만큼, 그 기간이 지나면 그때 이제 돈으로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매출 채권이, 어떤 상대방 기업의 이 매입 채무는 뭘로 기록이 될까요? 상대방 기업 입장에서는 그 제품이나 원료를 판매하고 아직 돈을 못 받은 거기 때문에 매출 채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매출 채권이 잡혔으면 그 거래했던 상대방에는 이제 매입 채무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입 채무는 뭐 한 달 지나고 돈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면 한 달 지나면 그 금액만큼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자를 더 내거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매입 채무는 기본적으로는 많아도 크게 문제가 되는 부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게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한 달에 해당하는 그 현금을 갖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유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매입 채무가 많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차입금인데요. 이자를 내는 부채가 바로 차입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빚입니다. 그러니까 차입금은 은행에서 빌려오거나 또는 회사채를 발행한다든가 해서 이제 시장에서 돈을 빌려오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차입금들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입금은 감소하고 있거나 없는 기업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본 항목에서 체크할 것은 이제 두 가지 항목이 있겠는데요. 자본 항목에서는 첫 번째로 이익 잉여금이라는 항목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 이익 잉여금이라는 말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바로 이 이익 잉여금은 뭐냐면 매출을 하고 거기서 비용을 빼서 남은 순이익이 배당을 주고 나서 이제 자본으로 들어오는 그런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 이익 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업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늘렸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이 이익 잉여금은 1년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설립한 시점부터 매년 쌓아가고 있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이 이익 잉여금이 늘어나는 기업,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본 항목에서 체크해야 될 것은 이제 자기 주식 항목이 있습니다. 이 자기 주식은 기업이 자기의 주식을, 그러니까 기업이 그 기업의 주식을 시장에서 샀을 때 해당하는 항목이고요.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하는데, 이 자사주는 이제 매입하거나 또는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하는 기업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기업이 사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해당 한 주당 주주에게 들어가는 몫이 그만큼 커진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정리하면 부채 항목에서 이자가 없는 부채는 매입 채무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주가 체크해야 될, 투자자가 체크해야 될 항목은 이 차입금 항목. 이 차입금이 감소하거나 없을수록 좋다. 자본 항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익잉여금. 이 이익잉여금이 매년 늘어나고 또 빨리 늘어나는 회사가 좋다. 또는 자사주 취득을 해서 소각하거나 매입하는 그런 회사가 더 좋은 회사다. 주주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표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한번 교재를 보시면서 잠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자금을 조달은 내 돈인 자본과 남의 돈인 부채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조달한 자본을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5가지 자산 항목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첫 번째, 현금과 매출 채권이 당좌 자산에 해당했습니다. 이 당좌 자산 중에서는 매출 채권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잘 회수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고 자산, 원재료나 제품. 이 재고 자산은 빨리 팔릴수록, 잘 팔릴수록 좋다. 그리고 세 번째로 투자 자산. 이 투자 자산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회사나 유가증권. 여기서는 역시 수익이 나고 있어야 좋다. 여기서 손실이 나고 있는 기업은 본업에서 잘해도 여기서 이제 많은 손실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유형자산, 토지나 공장, 기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유형자산은 꾸준한 투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기업보다는 한번 투자를 하고 나면 현금이 잘 발생하는 그런 기업이 좋다. 마지막으로 무형자산은 인수나 합병했을 때, 다른 기업을 샀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없을수록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마치기 전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그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을 과연 어떻게 빨리 회수되는 걸 체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잠깐 설명드리고 이번 장을 마치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은 한 흐름에 있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자, 기업이 현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려면 먼저 원재료를 사야 되겠죠. 그리고 원재료를 산 다음에 이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아까 매출액으로 잡힌다고 말씀드렸죠. 매출액으로 잡히면 즉 매출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 채권이 다시 회수되면, 그러니까 매출 채권 받아야 될 돈을 받으면 다시 현금이 되는 거죠. 기업의 영업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과 영업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재고자산은 재무제표의 재고자산으로 기록되는 때는 언제냐면 이 현금이 원재료가 되는 시점, 이때부터 재고자산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냐면 팔리기 직전까지, 즉 제품을 만들어서 팔리기 직전까지가 재고자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팔린 다음부터는 매출채권으로 기록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현금으로 회수되기 전까지 이때가 바로 매출채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회수가 되면 그만큼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바꿔서 이제 자산 항목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아까 빨리 회수될수록 좋다? 빨리 팔릴수록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현금 원재료에서 팔릴 때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이제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재료가 되는 시점부터 팔리기 전까지의 시점이 바로 재고자산 회전일수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30일인 기업은 물건을 원재료 사와서 만들어서 팔 때까지 30일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만약에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365일, 즉 1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물건을 들여와서 판매할 때까지 1년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1년 동안은 물건을 팔지 못해서 계속 창고에 쌓아놓고 있거나 또는 만들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보다는 이 30일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달이면 물건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런 회사가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매출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보면 매출채권 회전일수라는 지표가 역시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재고자산과 같은 의미인데요. 재고자산처럼 30일이라고 되어 있다면은 매출채권을 받는데 30일이면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량기업은 3개월이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역시 매출채권이 잘 회수되고 있다, 빠르게 회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다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이 지표는 모두 V차트에 이제 기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보시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장에서는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다뤄봤습니다.